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는데요. 그 전체인 짧게 하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아주 유익한 세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를 누가 먼저 발표를 하시나요? 어떻게 되나? 토론. 그러면 김혜숙 교수님부터. 네. 그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토론 시간이 처음에 20분 할당해서 10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분 내에 제 주경찬 선생님에 대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집에 대강의 제 말씀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우리 교육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다 할 말이 있으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판이나 이런 거에 치중하기보다는 정말 미래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하여튼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지금 것은 요즘 출산율이 20몇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 그래서 지난 2월인가 3월 어떤 통계는 한 달에 2만 명도 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1년에 20몇만 명, 20만 명 초반대로 떨어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24만 명 혹은 30만 명도 채 안 되는 학생들이 이제 이 학생들이 초등, 중등, 고등 뭐 이렇게 다 가고 대학을 갈 텐데 이 학생들을 놓고 어떻게 선발을 할 건가? 이들을 어떻게 경쟁을 시켜서 어떻게 그 선발의 과정 안에 들어가서 인재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집중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판을 바꾸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경쟁에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경쟁의 룰을 전면적으로 우리가 검토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가지고 별떡, 달떡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해가지고 이게 이제 대학의 이기주의하고도 또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기도 한데 사실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학생이 이 대학에 가서 인재로 커지든 저 대학에 가서 인재로 커지든 사실 상관이 없는 거죠. 이 학생이 미국의 어떤 텍사스 대학에 가서 저걸 하든 하버드 대학에 가서 하든 그들이 돈 능력이 있으면 어느 비싼 대학으로 가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국가적 관점에서는 저는 그런 식의 경쟁을 과도하게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줄 세우기를 갖다가 지금 이제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수능이라고 하는 체제 가지고 또 무슨 중고등학교 때도 과도하게 이제 수행 평가니 뭐니 해가지고 촘촘한 기준들을 마련해서 그 촘촘한 기준을 마련하는 배경이 또 있죠. 학부모로부터의 컴플레인을 갖다가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든가 교사가 자기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이 사람은 나름대로 굉장히 쫀쫀한 그런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는데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경쟁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경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사회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계속 공부 못해도 돼, 너 잘하는 거 하면 돼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자식의 문제로 돌아오게 되면 이 아이가 최하위권 성적을 받아들고 오면 불안해지는 것이 학부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여유가 없다. 학생들을 이렇게 경쟁에 붙일 만큼 학생 숫자가 많지도 않고 그러한 반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 저희는 식민지 경험도 있고 전쟁 경험도 있고 이제 이런 국가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만 하더라도 저희 윗세대, 저는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입니다. 근데 저희 윗세대 선생님들이 기도를 하실 때 사랑할 국가와 민족을 주시고라고 시작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제가 조금 오글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무슨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라고 하는 걸 저렇게 입에 저거 하실 필요가 있는가 이랬는데 그거는 저같이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고
국가를 잃어보기도 하고 전쟁도 겪은 그분한테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였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제국주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큰 나라들에 사로잡혀서 이게 굉장히 이제 풍전등화 같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당 30 내지는 100 정도의 아이들을 키워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역사 교육도 국사의 근현대사의 아주 쫀쫀한 문제 가지고 대립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저는 좀 더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디에 놓여 있고 이 학생들이 살아야 될 시대에 있어서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에 좀 집중하는 교육이 됐으면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문명과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심리적으로 젊은이들이 제가 충정을 하면서 가장 괴로웠던 것이,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이 학생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공부를 잘 시켜서 된다는 것도 아니고 이 학생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고 인간에 직접 개입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 이제 돼버린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인문학자로서 우리가 이 소위 기쁨을 찾는다라든가 어떤 이 의미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관계 회복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는 우리 학생들의 리더십 교육과도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큰 맥락을 보고 전체를 보고 사고하는 방식이라든가 교육에 있어서 그런 측면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문제를 갖다가 인문학자로서 저는 그걸 대척점에서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할 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학, 사회과학, 예술 이런 걸 다 포괄하는 종류의 인문적 사고지, 지금 근대 학문 체계에서 분화된 그런 그 인문학의 그 좁은 의미의 그 인문학을 우리가 중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사실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도 인간이 자유를 추구하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을 극대화시킨 그 어떤 사유의 모델이 과학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과학도 인간의 자유를 담보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너무나 과도하게 칸막이가 강하게 되어 있는 이제 국가에서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이 인문사회 쪽에 마인드가 없이 키워지는 이 과학기술자들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건가, 혹은 또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키워지는 인문사회학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이 이제 유물론적 사고가 이제 지배하게 되는 이런 과학은 이제 결국은 모든 것을 제3자 시각에서 인간도 바라보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앞으로 사회는 인간이 데이터로 환원되는 그런 시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학 안에서 이제 이 데이터의 어떤 철학적 의미, 이것이 지식, knowledge, information, 데이터, 이 차이가 뭐냐, 이제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우리가 논란을 하고 했었는데, 이 데이터가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인간이 자기 정체성과 자긍심과 자기 삶의 의미를 확보해 나갈 건가를 인문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의 레벨 문제하고 대학에서의 교육의 문제는 조금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선 선생님들 말씀부터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현석 교수님. 예, 저도 이제 토론을 맡으면서 이번 이제 미래교육 그 대토론회가 이제 오늘 원고를 받고 보니까 이제 주로 대학 교육, 고등교육에 좀 초점을 두신 분들이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제 토론문은 주로 이제 대학 교육보다는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에 좀 초점을 두고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좀 토론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제 토론문은 113쪽에 나와 있고요. 먼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사회학 분야에서 이제 아주 그 탁견을 제시하고 계신 이제 송원 교수님의 그 발표문을 이제 오늘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좁게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미셸 푸코의 그런 사상도 좀 떠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문명의 속성을 잘 해체하고 또 그것을 잘 파악하는 인재를 좀 길러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또 우리 교육학자에 보면 이제 파울로 프레리의 그 해방과 또 학생들에게 의식화 능력, 그러니까 상당히 그 비판적인 능력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대학 교육에 종사하고 계시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문제는 우리 차상근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미국의 사립대학의 문제와는 전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거든요. 우리 한국 대학의 문제는 사실은 그 대학 교육의 정책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교육부의 사업으로 인해서 교수 사회가 이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또 지자체는 또 이제 그 대학 교육을 매개로 해서 그 지역도 살리고 대학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좋은 취지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 토론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대학 교육이든 그 초중등 교육이든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영역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교육에 종사하는 여러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의식과 사고를 지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랜 그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학교 교육의 그 흐름을 보면 교육이라는 것이 그 이전에 축적해오고 발전시켜온 어떤 제도, 역사, 전통, 또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습속, 또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상당히 생태학적으로 얽혀서 교육이 작동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제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유초중등 학교가 이래야 된다, 또 저래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성공을 거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에서 요즘 이제 대두되고 있는 미래교육의 담론의 특징을 보면 이제 항상 교육이 이제 동네 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교육의 역사도 그랬습니다. 제 발표문에 보면 미국도 이 교육의 대변화 속에서 이 미래교육 토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임들이 크게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보수와 진보가 어정쩡하게 봉합돼 버리는 역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어떤 봉합의 역사 속에서 상처를 받는 쪽은 어디냐면 이 학교 교육 과정이 상당히 혼란을 겪었다는 거죠. 이제 세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이 과학의 합리성, 또 이제 이 합리주의적 어떤 이 오류가 좀 저는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과연 과학기술의 어떤 합리성, 그거는 충분히 이제 교육의 수단으로 충분히 선용이 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 오늘 그 유기용 위원장님의 말 중에 우리가 조금 좀 제가 이제 눈여겨본 것이 이제 교육은 사실은 산업이 아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 지점을 이제 저하고 어떻게 이제 그 보고 있는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학교 교육, 이 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도덕적인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교육 과정을 만들어내고 교실에서 헌신적인 교사들에 의해서 수업을 하고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떤 인재를 길러내는가 하는 것인데, 그 인재상의 변화도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재를 지칭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학력의 개념인데, 지금 이제 학력의 개념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력의 개념을 그 기존의 학력 개념이라고 본다면, 요즘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의 개념이라든지 또 이런 것으로 이제 급속하게 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가 국가 수준에서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관리하고 또 국가교육과정을 통해서 교육과정과 수업평가를 아주 일관되게 하는 이 모든 이 학력의 어떤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어떤 사회 변화의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이게 쉽게 이렇게 탁 이렇게 재단할 수가 있는가? 저는 이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거는 상당히 좀 깊이 있는 논의를 해봐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교육의 언어가 우리 사회에 교육에 관한 어떤 공통적인 언어가 어느 정도 좀 공감이 되고 있는가? 오히려 교육은 어떤 이념의 정쟁 속에서 그리고 공통 언어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교육은 늘 시대 변화의 어떤 종속 변수로 동래북이 되어 왔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학교 교육을 아주 최전선에서 이끌어가는 우리 선생님들의 교직에 대한 만족도, 그 다음에 또 그 어떤 교육에 대한 열정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그 만족감이나 사기감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디지털 충격이라든지 또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어떤 변화의 아젠다들이 제안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크게 공감하지 않을 경우에 과연 그러한 교육이 미시적으로나 또 그다음에 교육 현장에서 그게 과연 제대로 작동이 될까?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제안은 이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미래 변화에 늘 끌려다니는 종속 변수일 수는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이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죠. 저는 교육이 하는 것은 매우 도덕적인 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재 이런 것들도 우리 인성교육이라든지 또 우리가 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우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교육적 프로세스가 국가교육과정에 잘 담겨 있는가. 이 미사여구, 그 다음에 거대 담론들이 그냥 장식 수준으로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좀 나아진다는 느낌이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국가교육과정의 문서라든지 그런 걸 볼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인재로 자라나야 되고 그 인재로 키우는 그 과정이 상당히 좀 잘 돼 있는가. 앞으로 이제 좀 이 부분이 좀 숙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이 교육의 언어, 교육이라는 활동이 이 우리가 교육 그 사회를 이루는 영역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형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 정치, 경제 그런 영역과 교육의 영역은 좀 다르다고 좀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는 어떤 좀 바람직한 어떤 규범적 정형을 추구하는 데 반해 사회나 정치나 경제는 일어나는 현상의 어떤 복잡성을 좀 기술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은 일종의 도덕적 규범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는 어떤 이익의 추구 또 이데올로기가 또 이렇게 좀 상존하고 있는 상당히 이기적인 사회란 말이죠. 그러면 교육에서 추구하는 인재는 쉽게 말하면 도덕적인 인간을 추구하는데 그러한 학생들이 사회에 나오는 순간 여러 가지 편견, 이익,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합쳐지는 사회에 놓여져 있을 때 이 교육과 사회가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딜레마일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교육의 언어와 교육이 해야 되는 일을 예를 들면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여러 이 과학기술학에서 교육의 어떤 그 복잡성 또 교육의 언어를 조금 좀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 너무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를 좀 갖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은 게 교육의 세계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발표 자료 127쪽에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좀 제시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육이 이제 뭐 양적으로 성장하고 어떤 교육의 성과의 어떤 기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점에 상당 부분은 그 헌신적인 우리 선생님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또 우수한 교사 양성에 또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육대학, 사범대학에서 길러지는 교사 양성에 정부 부처가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담당 그 실무자에게 이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의 예산이 결정이 되고 교원 수급이 이런 지하에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 선생님들이 많이 좌절하고 교육계가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에 대해서 저는 교육은 상당히 도덕적인 영역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현실 정치권에서 교육에 대해서 너무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을 가급적이면 좀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사회가 그 이념을 떠나서 또 정쟁을 떠나서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통의 언어라든지 또 공통의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이제 미래교육 토론회를 할 때마다 늘 이러한 방식의 대토론회가 저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토론회 우울증에 좀 걸릴 정도로 이것이 계속 어떤 심층적인 논의로 좀 이어지도록 이번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야심차게 출범했기 때문에 그 이전과는 다른 어떤 그 대처 방안이 좀 필요하고 또 그런 주문을 좀 감히 해봅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그 128쪽에요. 이 인재상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도 그 어떤 인재를 우리가 키울 것인가, 과연 우리가 어떤 인재를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쉽게 공감할 수 있는가. 학교에서 추구하는 학력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 기초학력이라든지 또 우리 학생들의 학력을 또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요, 저는 주로 이제 대학 교육보다는 우리의 이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에 대해 초점을 두고 그리고 그 교육의 어떤 청사진이 이 국가에서 만드는 이제 교육 과정에 담겨져 있고 이 교육 과정은 잘 만들지만 이 교육 과정을 실천하고 운영하는 학교 현장을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이 관심 그리고 우수 교사가 양성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또 사회의 노력을 좀 촉구해 보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과학적 관점에서의 토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려대학교 임형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뭐 제가 한 10분 정도는 가능한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 내용을 뭐 이렇게 다 얘기할 시간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인재를 교육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위원장님이 창의성 교육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차 교수님이 경계를 깰 수 있는 그리고 송홍 선생님이 이제 그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과학에서 한 가지만 들고 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칼 포퍼가 과학에서의 진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부정될 때 혹은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것이 확증될 때 과학은 크게 진보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판을 깨는 거고 창의성이 극도로 발현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의 예 하나로 제가 이제 이 토론문에서는 패러데이의 예를 길게 얘기했습니다. 패러데이는 정식적인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아마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로 전기장과 자기장을 표하는 걸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왜 화살표를 그렸느냐 하면은 수학을 못했어요. 화살표밖에 그릴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정말 심오한 과학에서의 혁명을 이끌어냈던 사람입니다. 정말 토마스 쿤의 표현을 빌린다면 과학혁명이 그 사람이부터 시작됐던 것이 장이라는 개념입니다. 전기장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여기 하나의 전하가 있으면 그 전하가 화살표는 거로 전기장을 내뿜는다는 것은 그 전기장, 이 전하가 주변의 공간을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전하가 있고 다른 전하가 있으면 그 사이에 그 전들이 이상하게 먼 데 있는 것끼리 서로 힘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확 변화합니다. 이게 이제 판을 깨는 거예요. 경계를 허물고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학은 정말로 크게 발전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패러데이 같은 물리학의 전 역사를 통해서 몇 명 나올까 말까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판을 깨는, 경계를 허무는 그런 게 필요한 얘기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그 예를 든 겁니다. 패러데이 같은,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그렇게 판을 깨면서 큰 진보를 이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비슷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대로 하던 어떤 것들을 판을 깨면서 조금은 정말 지금까지 왔던 관습과는 다르게 무언가를 해볼 때 진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교육은 뭐를 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급격하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그 학생들이 그 지식만을 답습할 때는 절대로 판을 깰 수가 없습니다. 창의성이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지만 지금은 불과 10년 후에 어떤 물고기가 나올지 몰라요. 그럼 새로운 물고기를 어떻게 잡느냐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방법이 뭔지를 교육은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은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어떤 사회가 도래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교육이 가르치는 게 뭐냐? 내가 미래 사회를 모르는데 어떻게 뭘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겠죠. 그때 제가 제안드리는 하나는 이거밖에 사실은 솔루션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정말 깊이 생각하는,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 그건 사실 대학이나 초등고나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문제를 그냥 답습하고 외우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지식을 과식을 할 정도로 흡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그것은 패러데이의 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를 들면은 수많은 공학자들이 조류가 급한 지점에서 그거 댐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거기다 유조선을 빠뜨린다 라고 하는 생각이 창의성입니다. 패러데이가 정상적인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수학적으로 물리학의 상황을 표현하지 못했은 그 사람이 정말로 창의적인 그런 장애 개념을 제시했고, 그것이 결국은 아인슈타인에 와서는 존재가 세계 전체를 바꾸는, 물체가 굴곡이 있는 세계를 만든다는 그런 개념으로까지 발전했다 하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이라면 어떤 교육이어야 되느냐 하면은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지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학생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학생,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분만 더 얘기를 한다면은 김혜숙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이 어느 대학을 누가 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여러 대학에 지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막아놓은 사회입니다. 한두 대학만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런데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여러 대학을 지원하고 그 대학들에서 자기가 맞는 학생을 뽑는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아까 수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런 시험을 보면서 학생들을 지옥과 같은 상황에 몰아넣는 이런 과정은 아마 20, 30년 후가 되면 인권 탄압의 대표적인 예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학생이 여러 대학을 지원을 하게 하고 그 중에 어느 학교로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SAT의 점수가 더 높은 학생보다 낮은 학생을 대학이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습니다. 그게 됐다고 하면은 학생들은 내가 하버드 대학을 안 가도 다른 대학을 가도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 조성될 수 있어야 교육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차상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 순서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대학과 학생들에게 혹은 또 초중고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자유를 줘야 된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유를 주는 방향으로, 특히 변화의 시대, 자유를 주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가야 된다. 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빼기 위주로 가야 된다. 우리는 너무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펀더멘털리스트의 이 교육 철학,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 많은 교조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게 옳은지 맞는지는 나중에 판단을 내리고, 그건 각자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각자에게 자유를 주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바꿔가면, 빼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저는 큰 상대적으로 저항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빼는 방향으로, 뺄셈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1980년대 중반에 유학 간다고 가봤더니요, 가서 조교를 했는데, 대학원에 조교를 했는데, 그때 마침 일본 고등학교에 대한 연구서가 나왔어요. 인류학자인데 토마스 롤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Japan's High School이라는 책을 썼고, 그걸 교재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학생들하고 같이 읽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 롤렌이 일본 하이스쿨에 10개월을 참여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쓴 건데, 일본의 도쿄 중심의 아무튼 고등학교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다.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라인 강변을 따라가다 보면 절벽이 나오고, 이 절벽 지형을 무엇이라고 한다. 괄호가 있어요. 무엇이라고 한다. 등등. 그래서 이 하류까지 가면 북유럽에서 가장 큰 항구가 있는데, 항구 이름이 뭐다.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버드 학부생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답이 한결같죠. ridiculous라고 답했어요. ridiculous하다. 그래, 그 다음 질문. 그래, 좋은데 일본이 어떻게 제조업이 이렇게 발달을 해서 미국에 지금 그야말로 이 자동차하고 전자제품이 상륙하고 있는가? 답을 해봐라. 그랬더니 조용했습니다. 이 토마스 롤렌의 답은 이랬어요. 일본의 교육이 리디큘러스하지만 사람들의 평균적인 지식 수준을 높이는 데는 기여했다. 이것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시대에 정확하게 맞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1981년도에 미국이 이제 그걸 봤어요. 일본이 경제 아무튼
그 항공모함에다가 전자제품 싣고 상륙하는 걸 봤으니까 이게 제2의 진주만이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1981년에 MIT 대학에 국가경쟁력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결론이 뭐냐면 제조업을 버려라였어요. 레이건 시대에 제조업을 버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과 서비스로 갔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경영대학이 엄청나게 발전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제조업을 버리고 미국이 지금 이런 식의 국력을 회복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제 말씀은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정체 기간을 겪었죠. 교육이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 동경대학 가려고 사수오수하는 게 보통이죠. 그러면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다 옆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버려야 된다. 그건 국가가 결단해야 된다 하는 게 제 드리는 말씀이고요. 뭐 도덕적인 문제는 저는 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을 포함해서 지금은 버려야 될 때다. 한국은 이 성공의 위기를 아쉬워하지 말아라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끝으로 주경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주로 전부 대학에 계신 분들이라 대학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대학 교육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 대학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비판할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이 정말 무능한가? 오늘 나온 이야기들 보면 다들 이제 무슨 대학을 중퇴한 사람이 성공한 이야기, 패러데이처럼 대학 안 나온 사람 이야기, 그다음에 제 아는 사람이 이제 그 친구가 연대 사회학과 교수인데 이제 봉준호 감독이 거길 나온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자랑을 해보고 싶은데 이놈의 이 봉준호 감독이 돌아다니면서 대학에선 배운 게 없다. 계속 이렇게 하고 다녀서 이 기운이 빠진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글쎄요,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또 너무 우리 그 대학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90% 버려서 아예 고려장을 해야 된다고 이제 우리 굉장히 세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러 아마 조금 더 이렇게 과도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뭐 저는 그렇게 새기려고 합니다. 지금 대학을 그대로 온전하자는 건 아닌데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이 많은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구태의연한 그 방식을 고집해야 되는 분야도 있고요. 빠르게 발전해야 되는 분야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존재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 다만 우리가 이제 오늘 그 학생들이 스펙만 쌓으려고 하고 그냥 획일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학이 딱 그래요. 다 똑같은 목표로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대학을 그냥 무조건 비판할 것이 아니라 대학 자체가 발전하고 진화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어떤 그런 자유를 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대학은 이런 인재를 키워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거고 아니면은 우리 대학은 타겟이 이거다. 그래서 대학 생태계 자체가 조금 이렇게 조금 다양화되고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요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혹시 선생님들 가운데 미진에서 짧게 하시죠. 예, 저도 간단하게 교육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발표자분들께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일을 달 만한 대목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경계를 넘는 인재든 또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춘 인재든 그 인재를 키우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그건 교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교육이라는 게 뭐냐. 교사와 학생,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그 관계 속에서 뭔가 만들어지는 게 교육인데 그 교육의 속성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르치고 배우는 이 관계 맥락을 우리가 너무 쉽게 말을 해버린다. 그게 상당히 거슬린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실제 학교 현장에 와서 교사들도 만나고 학생들도 만나고
그러면 상당히 추상적이고 그 다음에 선언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희망하는 어떤 그 추구하는 방향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교육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그 교수학습의 그 관계적인 상황과 맥락이 얼마만큼 무너져 있는가, 우리 학교 교육이. 그 정상에는 이제 수능이라는 대학 입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깊이 얘기하지 않고 복원하지 않고서는 경계를 넘는 인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대만의 그런 반도체를 추격하는 인재를 기른, 그럼 그 누가 기르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교사가 기른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교육이다. 이 점을 저는 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요. 제가 초등교육과 교수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교사 그 자격시험 그 문제를 가져오시면서 한번 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 그 시험지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이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임용고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몇 년씩 재수까지 해가면서 이러는구나 하는 그 문제들이 너무, 그러니까 학생들을 우리가 주입식 교육한다고 하는데 교사들 주입식 교육의 그 상황은 말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지만 교사 임용고시를 통해서 교사가 되는 분들에 대한 뭐 처우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길러진 교사들의 역량으로서 이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사 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토론문에는 그 말씀을 썼었는데요. 예, 이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